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대학을 잘 가는 사례는 학원을 안 가서 대학을 잘 간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중학교 때까지 잘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이 아이의 스케줄에 학원이 다 세팅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꼭 이것만은 보내라 라는 학원이 있다면, 사교육이 없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얘기해 달라고 하면, 저는 한 20년 정도 그 학군지인 분당에서 아이를 키웠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좀 특수한 경험이라고 하면, 저는 교육 전문 기자를 20년 동안 해오면서 학교도 취재하고 학생도 취재하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학원 원장님들, 학원 관계자들도 만나서 교육과 관련된 관계자들의 제가 좀 허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부모로서 또는 기자로서 그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사교육 없이 명문대에 간 아이들, 저는 저희 아이도 사실 사교육 없이 대학을 잘 간다? 그러면 약간 뜬구름 잡는 얘기라고 이렇게 조금 느끼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많이. 특히 좀 학군지 학부모님들은 좀 더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의 좀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아이는 이제 현재 변호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를 졸업해서 변호사가 돼서 지금 이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교육을 그 대치동에서 그 뭐 칠세고시 이런 거 일체 안 받았고요. 대치동에 학원을 간 적이 없어요. 대치동 학원을 공부 때문에 간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분당에서도, 제가 이제 분당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키웠지만, 분당에서도 학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오히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저는 오히려 분당에서 학원을 수학 학원 정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뭐 영어는 어쩔 수 없이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외국어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초등학교 때 조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길게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중학교 정도까지, 영어의 어떤 대학 입시에 필요한 영어를 중학교 한 2학년 정도까지 끝내놓고 나서는 고등학교에서는 수학 학원만 다녔고, 학원은 거의 안 다녔거든요. 이 저희 아이의 사례고, 실제로 제가 이제 만난 주변의 많은 아이들을 보면 학원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대학을 잘 가는 사례는 학원을 안 가서 대학을 잘 간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학원을 많이 다니면 대학을 잘 갈 거라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학원을 안 가서 대학을 못 간다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지금 평가 체계로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라는 게 이제 A, B, C, D, E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90점이 넘으면은 A, 80점이 넘으면 B, 이렇게 뭐 70점 넘으면 C 이렇게 나오는 평가 체계인데, 이거는 90점이 넘으면은 전부 다 A를 주는 구조예요. 중학교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중학교에서 아주 낮아도 30%, 최하 30%가 A고 많게는 60%까지 A를 주거든요. 왜냐면 우리 학교 아이들만 문제를 어렵게 내서 우리 학교 아이들이 A가 많이 없어.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들의 컴플레인도 있고, 또 특목고나 자사고 들어갈 때 불이익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A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고, 중학교 때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40, 50%는 A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는 10%만,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거죠.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10% 안에 들어야지 된다는 거고, 다른 애를 이겨야 돼요. 다른 애를 이겨야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싸울 필요가 없었다면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서바이벌인 거죠. 이렇게 이제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이제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잘해야 돼요. 중학교 때까지 잘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엄마 입장. 이거는 이제 좀 많이, 그 예전에 학부모님들은 이걸 많이 경험하셨어요. 뭘 경험하셨냐면, 예전에 학부모님들은 중학교 때 잘하니까 우리 애가 중학교 때 A였으니까 고등학교 가도 우리 애가 1등급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가 황당하게 당했단 말이에요. 올라갔더니 막 2등급, 잘해야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인서울대학하고 멀어지는 성적이거든요. 이런 경험을 이제 하시다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이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이제 회자가 되면서 이제 이미 좀 알아요.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지금 내가 우리 아이가 A를 받고 있어도 이게 잘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의심을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지만 되는 거고, 실제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라고 하면 본격적인 전쟁은 고등학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공부라는 게요, 학원에 가서 계속 학원 선생님이 나한테 넣어준 거를 내가 떠먹여준 거를 내가 받아 먹어서는 절대 성적이 안 나오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에요. 절대 안 나와요.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 때까지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고요. 중학교 때까지는 중학교 교과서 중심,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다루었던 내용 중심 이렇게 이제 출제한다면, 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배우지 않은 작품도 분석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처음 보는 작품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처음 보는 글을 읽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사고력과 독해력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암기로는 절대 안 되는 게 고등학교 시험이기 때문에, 사교육을 고등학교 때 월요일부터 꽉 차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든 이 아이의 스케줄에 학원이 다 세팅이 돼 있다 라고 하면 절대 성적 안 오릅니다. 이건 중학교 때까지 얘기예요.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 성적이 오르는 거는 중학교 때까지 얘기다. 고등학교 가서는 절대 안 올라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오르는 거는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자기 주도 학습을 했는가, 자기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이 개념이나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어떤 새로운 상황의 문제에 계속 적용시키는 훈련을 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대학을 잘 갔어요, 이거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자기가 공부하는 힘을 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제가 입시 읽어주는 엄마라는 책에도 썼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3%만 2등급 이상, 국영수 2등급 이상 오르는 비율이 3%라 그래요. 3%만 오른다는 거는 거의 안 오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3% 아이들을 놓고 그 3% 아이들이, 그러면 3% 아이들을 어떻게 국영수 2등급을 올렸나, 고등학교 가서. 그래서 그 아이들의 공부 방법을 물어봤더니 그 아이들의 80% 가까이가 자기주도 학습, 자율학습을 해서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어요. 대치동 가면 또는 주변이 학원이 많은 그 환경이어야 우리 아이가 대학을 잘 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고등학교에서의 본격적인 그 공부의 그 시작은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가 공부한 시간. 그 대신 중학교 때, 이거는 중학교 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고등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중학교 때 베이스가 돼 있다는 전제 하에 고등학교 때 자기 걸 만드는 시간. 이게 사교육 없이 명문대 가는, 제가 만난 100명 이상의 공신이라고 하는 소위 스카이 합격생 애들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기자를 하면서. 그런데 그 학생들이 학원에 전전하면서, 학원에 연연하면서 대학 잘 간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많이 받았다, 특히 국영수를 많이 받았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교육 없이 명문대 간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자기주도 학습을 한 아이들이다. 그리고 중학교 때 베이스를, 공부를 할 수 있는 베이스를 깔아놓은 아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스탠퍼드 내과학 박사인 어떤 엄마가 말씀하신 게, 재능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고 사교육보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운동이 공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저는 적절한 운동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적절한 운동은 또 저희 아이의 사례를 좀 들게 되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꾸준하게 성실하게 고등학교 3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운동을 따로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따로 운동을 시키지는 않았는데, 학교 교육과정이요,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이
우리는 굉장히 모든 걸 사교육에서 해결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학교를 취재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좀 탐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이요, 굉장히 완벽하게 짜여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육과정을 잘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육과정에 뭐가 있냐면 학교 방과후 스포츠 클럽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초중고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스포츠 클럽도 모든 스포츠 항목을 전부 다 학교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드민턴 클럽을, 학교 방과후 스포츠 클럽에 3년 동안 배드민턴 활동을 하면서 아침에 집에서 7시에 나가면 밤 10시까지 학교에 매여 있게 되는 게 고등학교의 일상이에요.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일상. 그러다 보니까 왜 책상에 계속 앉아있게 되는 상황인데, 학교의 방과후 스포츠 클럽 같은 거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를 잡아서 꾸준하게 이게 하다 보니까 애가 체력도 실제로 굉장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치는 게 좀 덜한 게, 밤 10시에 집에 와서 보통 고등학생 아이들 한번 일상을 떠올려 보시면 10시에 집에 오면 지쳐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는 애들은,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에 탄천에 나가자 그래요. 배드민턴 치러. 그럴 정도로 운동에 탐닉을 했어요. 근데 3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애의 공부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공부고 운동은 운동이지만 그게 굉장히 상호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입시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입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때 모든 학교에서 아이를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서,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이 아이가 예체능, 특히 스포츠를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평가 요소가 돼요. 이게 옛날에 미국의 입학사정관 제도에서 스포츠맨십이 굉장히 중요하고, 스포츠 활동에서 리더로 활동했던 애들은, 아이비리그 합격한 애들은 그런 것들이 필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시에서도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스포츠 활동 안 하고 정말 얘 생활기록부나 포트폴리오를 봤는데 스포츠 활동이 없어. 그리고 공부만 굉장히 잘했어. 그런 아이는 뽑지 않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히 전인적 인재상을 뽑는 거고, 다면적이고 전인적인 인재상을 뽑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예체능은 필수인데, 정말 많이 뽑힌 애들 중에서 보면 스포츠는 꼭 길게 가지고 갔다. 그래서 스포츠가 조금 아이들을 공부에 덜 지치게 하고, 또 이게 솟아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동안 스포츠 활동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스포츠가 또 릴레이션십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기도 해서 성남시 전체 고등학생 배드민턴 대회 이런 데도 나갔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돼서 대회를 나가서 거기에서 또 우수상도 탔고, 그 다음에 다른 학교 애들이랑 같이 연합해서 배드민턴 대회를 열었고요. 이런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에 꼼꼼하게 적혀 있었고, 우리 아이가 대학 갔을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것,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 좀 풀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아이가 굉장히 전인적인 인재구나 라는 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었고, 실제로도 아이가 공부에 지치거나 이랬을 때 오히려 운동을 통해서 힘을 좀 발휘하는, 저는 그래서 스포츠가 굉장히 큰 하나의 재능이자 평가 요소이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사교육이 너무나 좀 과하고 너무나 정보의 과잉,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학부모님들을 제가 실제로 이제 만나 뵙고 컨설팅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적이 안 나오면 내가 우리 아이한테 사교육을 제공해주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라는 그 죄책감 같은 것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약간은 성적이 안 나오면 좋은 학원 못 다녀서 그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교육이 고등학교 때는 사교육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니지만, 사교육이 없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얘기해달라고 하면 저는 교과서를 얘기하고 싶어요. 교과서가요, 애들이 정말 안 보는 게 교과서거든요. 진짜 중요한데 진짜 안 보는 거. 애들이 공부 과정을 보면 어떠냐면, 일단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하나는 교과서가, 하나는 학교 수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과서 말고
문제집, 그 다음에 학원에서 정리해준 요약서, 그리고 학원 수업, 이 메인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문제는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고,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출제해야 되고, 학교 수업은 그 교과서를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교과서는 기본이니까 외의 것을 자꾸 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그 외의 것도 봐야 되지만, 교과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고,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문제를 출제해야지만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출제해야 돼요. 우리가 참 보면 기본을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과서를 꼼꼼하게 보고, 교과서를 가지고 교과서의 구성을 보면 각 단원으로 크게 책 전체에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쪼개거든요. 그 단원을 쪼개서 그 단원마다 또 목표가 있어요. 그걸 다 쪼개서 구성해 놓은 게 교과서인데, 그 수업에서는 그 단원의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는데, 시험 문제는 그 개념을 얘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시험이에요. 학교 시험. 그런데 그 다루는 개념을 어떤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걸 얘가 알고 있는지,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쓸 수 있는지 여러 사례는 문제집에서 볼 수 있지만 핵심 개념은 교과서에 있다. 그래서 저는 문제집을, 학원에서 나누어진 문제집을 보기 전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나만의 개념 노트를 만들어라. 선생님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수많은 학교 선생님들을 제가 인터뷰를 해봤는데, 학교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교육 전문가, 학원 선생님들도 애들이 왜 교과서를 안 봐요? 진짜 너무 답답해서 정말 많이 하시는 말씀이 교과서를 보라고. 교과서를 들여다보는 애가 별로 없어요. 의외로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사교육하고 반대. 사교육은 왜 애들이 교과서를 안 보냐면 학원에서 나눠진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풀어야 될 문제가 너무 많고, 그 다음에 학원에서 나눠준 자료집, 이런 것들 봐야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이 학원은 수업이 1시간에 10만 원짜리 수업이고 학교 수업은 무료 수업이에요. 그럼 이 10만 원짜리 수업을 위해서 선생님이 나한테 만들어준 것, 그거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시간이 뺏기는 거예요. 교과서를 볼 시간이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교과서를 본다기보다는 예습하거나 복습하거나, 그 다음에 뼈대를 잡을 때는 반드시 교과서를 가지고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개념을 잡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작업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응용이니까, 사교육은 응용이잖아요. 사교육에서 개념 가르쳐주는 게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과서를 기준으로 항상, 학원은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학원에 끌려다니지 말고, 학원은 내가 끌고 가야지 되는 거지. 내가 필요 없으면 안 듣는 게 학원이거든요. 나한테 도움이 절대적으로 돼야 되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학원도 안 다닐 줄도 알아야 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원에 내가 너무 끌려다니고 있지 않나. 학원은 또 말이 세요. 학원의 특징은, 학교 선생님들은 말이 약한데 학원은 힘이 세고 말에 힘이 세요. 그래서 또 비쌀수록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런 좀 허상에서 벗어나시는 길이 사교육 없이도 공부를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초등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사교육을 저도 놓지 않고 계속 보냈는데, 초등학교 때는 꼭 이것만은 보내라 라는 학원이 있다면 저는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사실 국어는 엄마가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주장하는 거는 이제 언어는 엄마가 하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수학하고 영어는요, 현실적으로 좀 엄마표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영어의 기본을 만들어라. 이걸 벽을 못 넘으면 고등학교 가서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절대 못 넘는 벽이 돼요. 그래서 영어는 좋은 프로그램, 그 대형 어학원일 수도 있고 좋은 프로그램에 맞춰서, 이게 외국어기 때문에 부분 조각 이것보다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어는 저는 최소 체계적으로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꾸준하게 놓지 않고 해야 된다. 영어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영어 독서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영어의 이거는 저는 뭐 꼭 시켜야 한다면 이건 반드시 시켜라 라고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 제가 만난 많은 수학 전문가, 수학 학원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수학 선생님이시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한 수학 전문가들을 보면 제가 궁금해서 항상 여쭤보면은 우리 애는 안 시켜요. 우리 형 구구단 외우기 안 시켜요. 뭐 수학을 왜 시켜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전문가기 때문에. 저도 사실 저는 이제 국어를 전공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한테 저희 아이가 서울대 국문과를 다녔는데 저는 아이한테 국어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가 국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전문가 분은 그냥 아빠나 엄마가 가진 것이 아이한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외에 그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단계별로 시켜야 될 게 반드시 필요하다.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사고력 수학, 수학 같은 경우에 연산하고 사고력 수학을 초등 저학년 때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이 되면 교과로 넘어와야지 돼요. 교과라는 게 이제 학교 성적이거든요. 굉장히 아이가 창의력은 뛰어나고 새로운 문제 유형 엄청 흥미로워하고 이런데 학교 성적은 좀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모든 게 입시에 맞춰지게 돼요. 굉장히 우수하고 똑똑한데 그 아이가 대학을 못 가면 똑똑하다는 걸 인정을 좀 못 받는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되면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입시에서 어떻게 아이를 선발하고 그러기 위해서 고학년 때부터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대치동에서 초등 저학년 애들 데리고 초등 의대반 뭐 이렇게 막 이런 것도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초등 고학년 때부터 체계적으로 사교육을 받아야 된다면 저는 수학에 좀 힘을 쓰셔라 이 얘기를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요.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의 선행도 필요합니다. 선행학습 없이 공부 잘했다 이거는 욕먹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선행 안 해도 돼요 이러면은 욕먹어요.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80~90% 이상의 아이들이 1년 이상 선행을 하고 있고 대치동에 수많은 그 빠른 애들은 초등학교 5, 6학년이 지금 고2, 3 뭐 수능 과정까지도 끝낸 아이들도 있어요. 그게 좋은가 안 좋은가를 떠나서 일단 선행은 현실이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하시되 선행학습도 어느 일정 수준은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의 사교육 의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공교육과 사교육 자체를 대치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국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이고 사교육은 학생들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메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교육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이지 이게 과연 대치 구조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책 제목의 의미도 사교육 없이라는 말의 뜻이 사교육에 대한 비판보다는 사교육계에서 많이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선행학습이랄지 심화학습이랄지라는 것들이 제가 21년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사실은 학생들 성적에 그렇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저 어떤 수단, 도구에 불과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그거 말고 올바른 바른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고요.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매년 전국 수석 학생들을 보면 인터뷰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학교 수업에 충실했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불신을 보내기도 하고요. 사실은 좀 비웃기도 하고 심한 경우는 개그 소재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그 해에 공부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자기의 방법을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보다 공부를 못한 사람이 그건 거짓말일 거야 라고 얘기하는 현실이 맞는 것인가.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학교 수업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선에서 판단하고 하는 일종의 건방짐이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 의존 현상이 이것과 좀 결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문제는
요즘 학생들이 공부를 잘 못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대명사처럼 성적이 낮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적이 낮다의 측면이 아니라 공부라는 행위를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공부를 동사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거는 학교든 학원이든 어디든 집단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다 보니까 사실은 정작 자기한테 중요한 부분을 잘 채우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리고 너무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 내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심리적 요인을 좀 평가절하하지 않았나. 그래서 혼자 좀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면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학습 태도나 자세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다른 식으로 아이들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 공부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 아니면 입시학 전에는 뭐 양치하는 방법, 옷 입는 방법 그렇게 열심히 가르쳐 줬는데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안 알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위권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게다가 코로나를 좀 겪으면서 오히려 더 양극화가 좀 심해지는 현상이 학교에서 좀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수업을 할 때 중위권 대상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상위권 학생들은 선행학습을 다 하고 와서 다 알고 있고 하위권 학생들은 잘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정작 수업이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없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부족한 걸 어떻게 메우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고 부족한 걸 메우는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를 책에다 좀 심어두고 싶었습니다. 결국 공교육이든 사교육이든 공부를 제대로 하면 되지 않나, 누구든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책을 집필하게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교육 없이도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사실은 책이 집필되고 나서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게 질문 자체에 약간 모순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왜냐면 사교육 없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에 깔려있는 얘기는 사교육이 있어야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지도해보면 사교육 여부가 그렇게 수학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학교에서 보면 1학년 때 내신이 5등급이었던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2학년 때 거의 2등급까지 올라갔다가 3학년 때는 급기야 1등급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중학교 때 1학년 거만 선행학습을 하고 왔던 학생이 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사교육을 하지 않고. 그럼 이 사례만 본다면 사교육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학생은 지금 현재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인데 수학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저희가 농담삼아 1년 내내 보는 시험에 틀린 개수가 5개를 넘지 않는구나 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중학교 때 혼자서 선행학습을 했었고 사교육도 거의 많이 받았던 학생들이거든요. 또 그 외에도 뭐 서울대 의예과를 간 학생들도 한 대여섯 명 있는데 절반 정도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1등급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사교육 여부, 선행학습 여부 또는 재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필수 조건처럼 여겨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학습량이 너무 상향 평준화돼 있는 것 같고 진도도 너무 빨리 나가는 것 같아서 현직 교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을 1등급 아니면 만점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100이라는 공부가 필요하다면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20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120, 150 정도를 하는 학생들한테 넌 왜 못하니? 라고 경고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근데 방향성도 좀 달라 보이고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특히 부모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재밌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수학을 재밌어 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저도 한 명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극상위권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 계획도 세우고요. 시간 통제도 해가면서 하는 게 일반적인 학생의 모습은 아니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반성해야 될 건 너는 왜 이상해지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반성도 좀 필요해서 필요한 공부가 있어야 되고 그걸 위해선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보다는 자기가 문제가 되고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게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을 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은 한번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으면 점수 잡기 어려운 과목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흥미라는 거가 성과를 올리고 내가 잘한다는 거가 느껴져야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누구나 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 싫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이제 제가 하는 운동 중에 제가 복싱을 하고 있는데 복싱의 예를 들었어요. 제가 한 6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복싱 처음 할 때 저도 무지 재미없었거든요. 계속 줄넘기만 시키고 막 스텝 훈련만 시키고, 근데 막 기술을 배우다 보니까 이제서 좀 재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도 훈련하기는 싫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흥미가 생겨서 수학이 재밌어지는 상황이 아니라 처음에 수학을 할 때 공부를 할 땐 다 싫어하는데 그거를 적절하게 좋은 공부 방법으로 하다가 자기가 성과가 올리고 내가 좀 잘해지고 있구나를 느끼면 그때부터 좀 흥미가 생기지 않나, 선후 관계가 좀 바뀌어 있지 않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흥미를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조금 처음에 공부하기 힘들더라도 성과를 올리게 어찌 보면 어느 정도의 강요도 좀 포함을 시키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결정적 시기, 수학을 잘하기 위한 결정적 시기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런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정적 시기가 있다면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충분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은 좀 하셔야 되는 게, 가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3학년 담임이나 3학년 부장을 오래 했고 지금도 3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저 작년보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입시라는 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와 올해의 나를 비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올해의 나와 올해 나의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이 좀 낮다, 그러니까 기준선을 좀 높일 필요 있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본기 문제인데, 기본기 문제는 뭐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제가 간혹 설명회를 가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수학이 중요한가요? 수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반대로 그러면 수학이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답변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수학이 중요한 겁니까? 수학이 중요하다고 하나요? 라고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첫 번째는 성적을 산출하는데 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인 거겠죠. 수치상으로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수학의 과목의 특성이 있습니다. 수학 과목의 특성, 위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운 성질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기가 왜 탄탄해야 되냐면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학 공부를 잘하나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키면 수학을 잘할까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이 뭐랑 똑같냐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길래 잘할까? 인 거죠. 그거랑 답이 똑같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들 뭐 재능 아니면 뭐 타고 태어난 수학 머리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명백하게 하나도 고민 없이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축적된 학습량 때문에 잘합니다. 무조건 축적된 학습량 때문에 잘하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을 잘 보시면 잠깐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성적이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게다가 그 아이들은 여러 수학 문제 단원들이 있고요, 유형들이 있는데 특별히 약점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게다가 약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그 수학 학습량을 축적시키면서 자기가 약속을 극복해온 방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금방 복구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위권 학생들은 이만큼 축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위권 학생들은 축적량이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공부를 하려면 이만큼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위권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선생님, 아무리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도 축적돼 있는 중위권 학생들이 이만큼 축적하는 동안에 여기 이만큼 축적돼 있는 상위권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더 축적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위권 학생들이 이렇게 축적시키는 속도보다 상위권 학생들이 이미 축적된 경험이 쌓여서 훨씬 빨리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는데 중요하고, 그러니까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보다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이 무서운 수학의 위계성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빨리 자기가 부족한 것을 메우는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머리와 수학 성적은 상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책을 쓰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수학 머리. 제가 수학 교사인 걸 아는 분들, 또 전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으니까 뭐 교과서도 집필하고 그래 왔기 때문에 또 이 책도 집필하고
그래 와서 뭐 저희 와이프 친구들이나 아니면 저희 아이의 친구의 부모님들이 와서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리거든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 아이한테 했던 방법들을. 근데 이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하는 방법이. 그러면 가만히 듣다 마지막에 꺼내시는 말이 우리 아이는 수학머리가 없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거든요. 정말 마음이 답답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선 수학머리라는 개념을 너무 낮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머리라는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 있긴 하는데 이게 단순히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수능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정도의 수학머리가 아니고 이건 우리가 이른바 교과서에서나 보는 뭐 가우스, 뭐 페르마 이런 천재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러니까 재능의 영역인 거죠. 근데 수능 수학을 풀기 위해 수학머리가 필요하다라면 우리나라의 수능시험을 풀기 위해선 재능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재능을 가진 아이를 선별하기 위한 교육과정인 거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사실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학 머리가 없어서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이 말이 단순히 틀린 걸로 끝내시면 안 되고 이게 얼마나 나쁜 결론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날로 먹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쁜 결론인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누구나 다 기본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상위권이 이렇게 성적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상위권 학생들은 학습량을 축적시키면서 굉장히 힘든 고통의 시간도 견뎠을 거고 굉장히 인내의 시간도 버텼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힘들게 쌓아 올려오면서 이 과정까지 왔는데 이 학생들의 이런 노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 학생이 잘하는 이유는 수학머리가 있는 거, 내가 못하는 거, 혹은 우리 아이가 못하는 거는 수학머리가 없는 거라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이 학생들의 고통을. 그래서 제가 책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제가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데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자동차의 광고를 보면 최고 성경 뭐 250km, 뭐 200km 이러면 분명히 이 차가 빠를 것 같긴 같은데 이게 한국에서 이 차가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앞에 250km, 최고 시속 250km인 차랑 200km인 차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침에 서울에서 아침에 이 두 차 중에 한 차를 타고 출발을 할 건데 부산으로 갈 거고 예를 들면 점심쯤 약속이 있어요. 물론 250km인 차가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고 더 안정적으로 도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건 200km인 차도 안전 운전만 한다면 충분히 제 시간에 부산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에 있어서의 수학머리는 이 정도 차이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처럼 느껴집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상위권 학생이 독서실에다 이런 메모를 써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화제가 됐었는데 여기서 자기가 제일 늦게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독서실에 남아있는 게 자기밖에 없는 걸 깨닫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한다 라는 말을 남겨가지고 인터넷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수학머리에 관련된 얘기는 아이들한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학습량을 채우는 게 수학을 잘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수능 수학을 하는 데는 수학적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습량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예를 많이 들어드려요. 주변에 정말 극상위권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뭐 전교 1, 2등 하는 극상위권? 근데 학교에서 보든 아니면 뭐 어머님, 아버님들이 친구의 자녀 중에 그런 아이를 보든 걔네들 뭐 맨날 바쁘지 않습니까? 맨날 공부하고 하루 종일 공부해요. 아까 예를 들어 드렸던 제일 늦게 가고. 근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좀 이상해요. 왜냐면 쟤네 다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문제도 다 풀 것 같은데 근데 매일 공부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도대체 할 게 뭐가 남았길래 그렇게 공부를 하나 싶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극상위권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공부의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열심히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좀 농담 섞어서 심하게 얘기하면 극상위권 아이들은 거의 매일매일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자기가 놀아버리면 자기 계획이 수능 다음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계획 세우기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 근데 대부분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계획을 세우는 목적은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부족한 부분을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세우는 거에 집중하는데 지키는 거에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켜본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을 지키면서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의 기초를 다지면서 혼자 공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수학의 기초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시냐면 기본 교과 내용을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선행학습 등으로 해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적 사고 능력도 수학의 기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좀 애매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설명드릴 때 요리로 예를 많이 들어드리거든요.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컵라면을 끓여도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간혹 보면 뭐 예를 들면 우리들의 부모님들 아니면 뭐 어머님들 아버님들 보시면 레시피가 주어지지 않았는데도 뚝딱뚝딱 요리를 만들어내시고, 간혹 가다가는 그 처음 보는 요리를 이렇게 몇 번 드셔보신 다음에 집에서 따라 하시기도 해요. 너무 신기하죠,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분들은 왜 잘하실까? 아마 그분들도 처음 요리를 배워 오시면서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다가 실패도 해보시고, 간도 잘못 맞춰보시고, 물의 양도 잘못 맞춰보시다가 요리를 이것저것 실패하시다가 생긴 어떤 사고방식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요리를 하는 사고 능력이겠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학도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시도하면서 겪는 사고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축적된 학습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공부할 때 주목해야 될 건 이런 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수학 공부는 두 가지가 있죠. 개념 학습과 문제풀이 학습. 개념 학습에 대한 생각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범위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성적이 잘 안 오르고 혼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성과가 잘 안 나오니까 못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개념 학습이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꺼내면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공식을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개념학습이라는 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수학에서는 어떤 단원이 하나 있거나 개념이 하나 있으면 이 개념을 묻기에 가장 적절한 그동안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아주 정제된 문항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대표 유형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개념학습이라는 건 공식을 익히고 그 대표 유형 문제까지 풀어놔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하지 않고 공식만 익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말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시게 도움을 드리자면, 아이가 처음에 연산 연습을 할 때 구구단을 알려주시고 외우게 시키셨을 거예요. 구구단 처음에 외우게 하고 문제 풀게 하면 잘 못하죠. 왜냐면 수학의 공식이나 방식들은 외운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사용을 해야만 익혀집니다. 그러니까 구구단도 여러 번 사용해야 익혀지는 거고요. 중학교 공부할 때 인수분해를 잘 못하는 이유는 인수분해 공식을 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유형 문제까지 푸는 게 중요하고요. 문제풀이는 해설지를 만들어봐라 라고 많이 시킵니다. 혼자 풀이를 써봐라. 이게 뭐냐면, 내가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동안에 그 풀이 과정을 쭉 써봐야 문제풀이 능력이 키워지는데, 그냥 이렇게 문제 풀다가 모르면 해설지 보고 아니면 선생님 수업 듣고 이렇게 베껴 쓰다 보면 따라하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기성세대분은 그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 켜고 운전하다 보면 목적지까지 잘 갑니다. 근데 문제는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에 나타나지 않은 사고가 있거나 접촉사고가 있거나 교통통제가 있으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역설적으로 내비게이션을 쓰면 쓸수록 길을 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지도 직접 써봐야 되고, 제가 이거를 문제 경영 능력이라고 책에서 혼자 표현을 했는데,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좀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키다 보면 재미가 느껴지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이런 거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은 학부모님들의 워너비잖아요. 워너비.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뭔가 뭘 하지 않아도 애가 혼자 앉아서 공부를 시작해서 끝내는.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게 그냥 태도나 어떤 본인의 생각 변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처럼 그렇게 소중한 능력이 어떤 팩폭이라든가 어떤 그 공부를 굉장히 잘했거나 이런 사람들의 조언이나 강연을 듣고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는 아이들, 야, 좀 집중해서 공부해봐. 아니면 야, 좀 열의를 가지고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이가, 그러니까 농담으로, 아, 맞다, 내가 열의를 깜빡했구나, 앞으로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나 생각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공부는 원래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건 디폴트다. 그러니까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애매하시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은 답이냐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올라요? 입시를 성공해요? 국영수를 중심으로 열심히 해라는 피상적인 답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 아이가 나한테 징징거림이 가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공부 힘들어, 나 어려워 이렇게 징징거리면서 엄마가 나랑 아빠가 나랑 상의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협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를 알려주셔야 되냐면 위기에 닥쳤을 때 움직여야 된다. 해결책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셔야 되고 그걸 말로써 야 문제가 생기면 움직여봐. 해결책을 찾아봐가 아니라 몸으로 계속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움직여 주시면서 수학이 어려워? 어느 단원이 어려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강의를 같이 인터넷으로 찾아보시고 문제를 좀 더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서점에 가시고 이러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만 아이가 혼자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좀 커서 직접 움직여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그냥 커리큘럼을 제시하시거든요. 여기까지 해봐. 여기까지 하면 잘 될 거야. 그저 강요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 수학을 지도할 때 유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첫째라면 아이도 자기의 인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은 처음인 거고요. 부모님도 초등학교 5학년의 학부모이신 거는 처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가 첫째든 둘째든 간에 부모나 아이나 항상 초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교육에서는. 그러니 내가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정보를 찾으시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거를 마치 부모님의 잘못인 양 막 돌리는 것도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한테 제공되는 그 정보가 대부분 진도나 교과 내용, 심화 이런 데 집중이 많이 되는 게 문제인 거고요. 아마 뉴스 보도로 피사라는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수학은 잘하는데 정서적인 측면이 약하다.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서 정서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은데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중학년, 그러니까 3, 4학년까지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일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는 좀 수학 내용이 잘 기억이 나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전공자나 교육 쪽에 종사하시지 않으면 그 이후에 지도하기 어려우실 상황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자책하실 일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요. 사실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지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5개념이 속출해버리고요. 교육과정을 막 넘나드는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특히 초등학교 과정은 제가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그 건방진 기성세대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내용 다 알잖아요. 그럼 초등학교 3, 4학년이 지도하면 본인이 아는 방법을 그냥 지도를 해버립니다. 애는 여기까지 배우지 않았는데. 근데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지도해 주시면 이걸 모른다고 얘기하면 내가 공부를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교과 내용보다는 올바른 습관 기르기에 집중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너무 어려운데 학원 보낼까요? 제가 노력했는데 잘 안 되는데 학원 보낼까요? 하셨나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하셨나.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4가지를 제시를 많이 해드려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하셔야 될 거. 첫 번째, 교육과정 읽어보기. 우리나라는 인터넷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읽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그동안 뭘 배웠고 지금 뭘 배우고 있고 앞으로 뭘 배울 건지 그걸 보시면 나한테 들어오는 조언들이 적절한 건지를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책에서는 분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그거랑 성취 기준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아이한테 좋을지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건방진 기성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설명할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이들이 가끔 수학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러 가지러 오면 저는 현직 수학 교사잖아요. 21년 차? 저도 해설지를 봐요. 그러면 저희 아이들도 약 올립니다. 아빠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면서 초등학교 문제도 못 푸냐? 막 이렇게 하는데 저도 풀 줄 알겠죠. 어떤 설명이 이 아이한테 적절한지를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가끔 초등학교 학부모님들한테 개념서는 중요한데 심화 문제는 굳이 안 푸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초등학교 심화 문제집에는 교육과정을 살짝 넘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초등학교의 수준으로 어떻게 설명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해설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연산 연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책에다가 연산 연습을 시키는 방법, 중요성에 대해서 최대한 할애를 좀 해드렸는데, 연산 연습은 단순히 이렇게 보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수, 기능, 그러니까 연산을 틀린 건 너의 실수, 이 정도가 아니라 연산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속도에 집착하지 마시고 스킬에 집착하지 마시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해주시는 게 초등학교에서는 꼭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들한테 정말 필요한 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공부하다 보면 참 힘든 과정들이 있어요. 그걸 버텨내는 힘, 그걸 공부 체력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그걸 키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러지 않나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하는 방법이 맞나? 라는,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내는 공부 체력, 이건 고등학교 때까지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한테 자신감이 필요하고요. 그 자신감을 길러주는 초등학생들한테 1번은 뭐냐면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때 진도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심화 문제 좀 느려도 괜찮은데 무조건 키워줘야 되는 건 성공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공 경험을 반드시 주셔야 되고, 이걸 주시는 가장 좋은 방법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고장난 라디오가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공 경험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을 어떻게 격려해 준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가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뭐냐면, 수학 왜 배워야 돼요? 동계산만 할 줄 알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부모님한테 궁금한 게, 수학을 정말 왜 배워야 되나, 동계산만 할 줄 알면 되지 않나가 궁금한 건 아닐 겁니다. 뭐냐면 부모님과 논쟁을 벌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를 하기 싫은 거, 그때 부모님이 그게 아니라 수학을 왜 배워야 되냐면 이라고 설명하시다 보면 논쟁자가 되시고 싸움이 시작되고 싸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니야,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아까 엄마가 얘기해줬잖아를 반복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반복하시다 보면 아이가 입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든 하게 되겠죠. 그걸 해내면서 이제 성공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계획 지키기, 이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세 번째로 가정에서 꼭 하셨으면 좋겠는 게 구체적인 칭찬입니다. 뭐냐면 어떤 과제를 해내면 잘했어, 대견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자기가 뭘 잘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걸 해내면 네가 해낸 게 성공이야를 느끼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냈다고, 이렇게 긴 문제를 네가 다 풀었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해낸 걸 성공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좀 아이가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아이가 설명을 좀 하게 해주셔서 설명의 성공함으로 성공 경험을 느끼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책에다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할애했던 이유가, 누가 뭐라고 해도 초등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체력, 그걸 키워주는 게 성공 경험이다를 꼭 강조하고 싶어서, 그래서 아이의 수학 지도를 할 때 초등학생일 경우에 이런 부분을 좀 지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저학년인 경우 부모가 맞벌이 부부일 때 어떻게 이끌어주는 게 좋을까요? 맞벌이 부모님들께서는 아마 항상 내가 아이를 뭔가 부족하다라고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외벌이이신 분들보다 잘 못 챙겨주고 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시게 되는데, 사실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경우는 외벌이 부모님도 그렇게 많이 뭘 해주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계속 강조드렸던 게,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 급하시니까 진도에만 열중하게 됩니다. 진도. 그러면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기 혹시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진도나 심화에 열중하는 게 부모 입장에서 제일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원 보내놓으면 끝이니까. 그러니까 챙기는 게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힘드셔도 아이가 푼 문제집은 꼭 채점만은 해주시기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하는지 이거든요. 그래서 관찰이 제일 중요한데, 맞벌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직장에 계시다 보면 아이가 공부하는 시간에 같이 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애가 푼 문제를 꼭 채점하시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틀리고 있는지,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지를 보시는데, 그러면서 자꾸 아이를 질책하시지 말고 상황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면서 아이랑 주말에 적절히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저도 학교에서 상담을 많이 하니까 부모님들은 아이를 칭찬해 주시면 좋아하시죠. 당연히 좋아하시죠. 근데
단점을 말씀드리면 좀 민감해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저희 아이가 그러진 않은데 이번 시험에 긴장해서, 아니면 그날 저랑 있을 땐 잘해요, 이렇게. 근데 사실은 자기 아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이들에 대한 단점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요. 이 얘기를 해도 되나, 어떻게 전달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요. 특히나 문제가 커지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상담에 대한 거를 잘 믿어주시면서 아이랑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시다 보면 맞벌이시라고 아이가 부족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실 거니까 딱 두 가지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채점해 주시는 거, 상담을 진지하게 잘 받아주시는 거. 그러면 아이도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적응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이제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데, 정말 워너비죠, 워너비. 대략 한 40대 정도 연령대이신 분들이면 어린 시절에 그 영화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제목이 파격적이어서 저도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데 제목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학교에서 보면 정말 성적은 행복순이 아닙니다. 성적이 낮아도 행복한 아이들 많거든요. 근데 반대로 성적은 행복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성적이 좀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사 결과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다라는 결과도 있었고요. 특히나 수학이 불안해요,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수학계에서, 수학교육학계에서 수학 불안이라는 용어가 학술 용어고 여러 수학 교육학자들의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수학 불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서적인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극복이 돼야만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많은 교육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몰입이라는 마음의 상태가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죠, 집중. 근데 그 집중이라는 게 정의 자체가 뭐냐면 즐거운 심리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시간이 지나는 것도 모르게 집중을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길러지고, 그건 더 큰 차원의 몰입을 갖고 와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하게 되고, 그래서 몰입을 어떻게 시켜주느냐가 스스로 공부하게 도와주는 가장 큰 요소고요. 그 몰입을 도와주는 게 가장 큰 요소가 뭐냐라고 한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 거의 공통적인 의견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자율성이 자유가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쉬고 이런 일관된 규칙, 그리고 어떤 과제를 선택할 때는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주고, 혹시 부모님의 의견을 제시하시고 좀 관철시키고 싶으실 때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고 아이에게 적정한 과제를 부여하면 아이들에게 자율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이 자율성 중에 이 처음 세 가지 있죠. 일관된 규칙, 그 다음에 선택권 주기, 이유 제시. 이걸 아이들에게 주다 보면 아이들은 어떤 과제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선택했다라는 어떤 자율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 과제를 해내야만 하는 정당성을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에 적절한 과제를 해내면서 성공 경험을 가지게 되면서 자율성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몰입하게 되면서 아이들은 점점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혼자 공부를 하면서 뭔가 성과를 올리게 되고, 또 부모님이 어떤 보상도 주시면서 점점 더 성취 경험을 느끼게 돼서 공부를 잘하게 되죠. 보상 주시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애들이 보상만 원하고 공부를 하지 않을까.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사실은 본인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가지고 점점 더 성장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율성을 주시면서 하시다 보면 혼자 스스로 공부한 아이를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사교육에 목을 매는 사교육이 강력한 나라가 된 걸까요? 사교육이 강력하다고 하는데, 사교육은 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한석봉의 어머니도, 그 다음에 맹모삼천지교라는 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사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사교육이 더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극성이죠. 그러나 그 극성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현상입니다. 그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사교육이냐 하면은 입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숙문주의, 학벌주의, 입신양명 이런 여러 가지 그 교육을 통해서 사회 진출을 하려고 하는, 그 다음에 인생 역전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게 어느 나라보다도 강했습니다. 예컨대
중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입시가 치열하거든요. 거기도 사교육이 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는 요새 의대 문제 때문에 4세, 7세 고시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벌주의가 너무 심하고 학력주의가 너무 심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아이들의 창의성이라든가 이런 교육보다는 점수 위주의 경쟁 만능주의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특히 한번 보세요. 우리 그 정부에서 입각하시는 국무위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법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검찰청이라든가 법원이라든가 이런 데 율사들 보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스카이 대학이 너무 지배력이 강해요. 그게 옅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지위 경쟁이 점점 치열하다 보니까 사교육을 통해서 좋은 대학, 좋은 전공,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가져야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전통적인 그 가치관이 너무 강력하게 뿌리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합니다. 사교육은 나쁜 것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것인가요? 네, 사교육은 간단하게 말하면 나쁘다고 하는 게 제일 명료하겠죠. 그러나 사교육이 나쁜 거라기보다도 어떻게 따지면 또 필요할 영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은 공교육의 완전한 대체제가 아닙니다. 단지 보완제일 뿐입니다. 공교육에서 하지 못하는 일부분을 사교육이 보충하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조화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도 아이를 키워봤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 다 경험했던 거지만 어릴 때는 전부 피아노 학원이다, 태권도 학원이다, 미술 학원이다, 무용 학원이다, 그 다음에 뭐 다 보내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렇습니까? 얘 재능이, 탤런트가 어쩐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교육에서. 요즘은 뭐 방과후 학교도 그렇고 늘봄 학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해지긴 했지만 그전부터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나 유아 단계에서는 그런 어떤 재능 발견을 위한 부모님들의 욕심 아니면 당연한 어떤 의무 이것 때문에 사교육을 일부 했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는 단계부터는 완전히 입시 위주의 사교육이 됩니다. 그럼 입시 위주의 사교육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그냥 잠자다가 그 다음에 학원 가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교육이 나쁘다기보다도 필요한 학교에서 못하는 거를 사회에서 일부 사교육에서 보완을 할 수 있으나 이거를 필요악으로만 규정할 건 아닙니다. 공교육에서 흡수를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입시를 이제 바꿔야지 사교육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공교육을 살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예, 항상 공교육 살린다, 공교육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하는 게 역대 정부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장관이 교육부 장관이죠. 교육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공교육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교육이 살아난 적이 있습니까? 예컨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의대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그 사회적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의대 문제가 이제 최종 봉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의대생의 70%는 전부 재수생 이상입니다. 그렇죠? N수생이라고 하죠. 재수생 이상을 3수도 하고 4수도 하고 5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수 이상 장수라고도 하죠. 네. 그런데 공교육에서 의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전부 학원을 다니면서 갑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에 있는 그 의대의 35%에서 40%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출신 아이들이 갑니다. 그렇죠? 전국의 의대 중에서. 그리고 전국 의대 정원의 입학 정원의 70에서 80%는 누가 가요? 재수생 이상이 N수생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교육이 과연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은 학원 강사보다는 더 우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용고사를 볼 때도 아주 치열하지 않습니까? 임용고사를 봐서 붙은 그 합격한 그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수업을 공부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던 분들이 이제 사교육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교육이 왜 문제입니까? 선생님들도 우수하고 다 여러 가지로 여건도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 방법과 입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업 방법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목고 얘기도 하고 영재고 얘기도 하고 과학고 얘기도 하지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수준별 수업을 해요. 그쪽에서는. 잘하는 애들, 그중에 잘하는 애들 중에서도 리그를 달리해서 또 이렇게 특성화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일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고교 학점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잘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30명이면 15명 수준에 놓고서 가르치는 게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에서 이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학원은 어쩌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시험을 봐서 반편성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입시에 관한 하는 사교육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아주 우수하고 학교 환경도 괜찮지만 입시의 앞에만 가면 공교육이 사교육에 맥을 못 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교육을 줄일 수는 있어도 끊어버릴 수는 없는 이런 현상이라면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입시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바꿔가는 이런 노력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는 한은 이게 공교육을 살리자고 한다는 거는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육 현실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제가 공대의 몰락과 의대의 급부상이라고 우리나라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공영방송인 KBS에서 중국의 실태와 우리나라 실태를 비교한 프로그램을 방송했어요. 제가 인상적으로 봤는데 거기에 뭐냐면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이런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근데 거기서 보면 우리의 교육 현실에서 보면은 공대도 잘 안 가고 인문계는 더한 상황이죠. 그리고 의대 중심의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4세 고시다, 7세 고시도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 말도 잘 안 되는 아이들한테 지금 4살 된 애들이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고 그래서 기저귀 차고 시험을 보고 7살에 의대반을 간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학 벌써 가르치고, 그게 과연 창의성과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진짜 억눌리고 어린 그 천진난만한 애들이 벌써 경쟁에 몰리는 겁니다. 저는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정책의 문제도 크고,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부모주의, 페어런트 크러쉬라고 하죠. 부모 만능주의.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4살, 5살 애들이 그게 무슨 그렇죠? 그 애들은 막 놀고, 그렇죠? 한번 보세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척박한 교육 환경을 개선해서 이만큼 왔긴 했지만, 그때 흙놀이하고 그냥 막 놀던 그럴 때 오히려 창의성이 생기고 그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친구들과의 어떤 어울림도 그때 자연스럽게 생겼고, 동료의식도 생기고, 협업 생각, 그것도 생기고 여러 가지입니다. 공감력도 생기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감력이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이렇게 같이 어울리다 보면 공감을 할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근데 지금 같은 교육의 현실에서 경쟁주의, 오로지 점수 위주의 이런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될 거냐 생각해 보세요. 챗GPT 시대라 AI 시대가 이렇게 막 오고 있는데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지선다형 수능을 보고 있어요. 그렇게 고르고 하는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와가지고는 스티브 잡스나 뭐 이런 유명한 빌 게이츠나 이런 그분들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그분들이 대학 졸업하지 않았어요. 대학 다니다가 대학 교육이 내게 안 맞는다 그래서 다 중퇴하고 했던 분인데, 이런 세계적인 어떤 디지털 혁명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창의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 학원에 갇힌 아이들, 그렇죠? 공부에 갇힌 아이들, 부모에 갇힌 아이들 같아서 너무 불쌍하고 어른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부모는 사교육을 끊을 수 있을까요? 학부모님들이 페어런트 크러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학부모님들의 심정은 누구보다도 이해합니다. 저도 학부모였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교육은 사실은 끊는 분도 있어요, 일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경쟁이라는 게 나만
혼자 안 하면은 불안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저렇게 달리고 있는데 나는 그냥 제자리에 있어? 그게 붉은 여왕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똑같아요. 젖먹던 심을 내서 뛰지 않으면 이 자리도 이제 지키기가 어려워요. 남들은 다 뛰는데. 사교육 4세, 7세 그게 일부 서울의 뭐 일부 지역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불안하거든요. 쟤네들은 저렇게 가서 학원 가서 저렇게 하고 하는데 우리 애는 그냥 놔둬도 될까? 뭐 이런 불안 심리가 되게 크죠. 그러나 그걸 끊어야 됩니다. 사실은 사교육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보완적인 걸 해야지 사교육이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보 불균형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 생활 전역할 때 입시 설명회를 많이 가봤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하고 나면 수능 끝나고 하죠. 그러면 아주 인산이네 아주 그냥 미어 터집니다. 그 어디 서 있을 데도 없어요.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이 다 와서 들어요. 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거든요. 사교육이. 그것도 하나의 사교육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어느 학원이 배치표, 그 다음에 진학지도 이런 가이드북을 무료로 다 나눠줘요. 그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강당 빌려야지, 그 다음에 그 시설 설치해야지, 현수막 설치해야지, 책자 다 나눠주잖아요. 공짜. 돈이 얼마 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더 학원으로서는 인터레스트가 크죠. 이익이 많죠. 왜? 그러면 그 학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학원으로 몰려오게 되고 컨설팅을 받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수업, 뭐 대입 재수학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불안 심리를 없앨 수 있는 교육의 정책의 안정성, 입시의 투명성, 입시의 일관성, 입시의 지속성 이런 거를 계속 정부에서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불균형.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까 선생님들이 되게 좋으신 우수한 선생님들인데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교육은 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하니까 당연히 재간이 없죠. 물론 공교육에서 교사단도 만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정부 지원은 별로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더 스타 교사도 만들고 더 할 수 있다. 공교육에서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사교육에 의존하게 이렇게 만드느냐? 이렇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은 하고 싶어도 여기가 잘해주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돈이 컨설팅비가 1시간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해도 그때만큼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학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위해서. 근데 학교에서 뭐 컨설팅 하는데 무료로 해도 거기 안 가고 여기를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릴 때부터의 이런 사교육의 의존도는 공교육에서 그런 불안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교육을 이길 수 있도록 정부라는 게 뭡니까? 교육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예산도 따로 지금 조금 있어요. 쥐꼬리만큼 더 확 늘려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사교육한테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사교육을 이제 도와준다고 제가 이제 책에도 썼었어요. 사교육 도우미인가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입시 정책을 바꾸거나 어떤 정책을 바꿀 때마다 사교육이 들썩거리거든요. 사실은 특히 말하는 국영수 사교육이 많이 줄어든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다시 올라가고 하는 건 입시가 바뀌죠. 이번에도 입시가 또 바뀌었잖아요. 2028학년도 입시 또 바뀌고요. 그 예전에 그랬습니다. 디지털화가 가장 중요하다 뭐 해서 애들한테 코딩 교육을 시킨다고 하니까 학원에서 전부 그 코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니까 애들 다 코딩 학원 보냈어요. 그 다음에 뭐 영어를 절대평가로 한다니까 수능에서 영어 학원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수학 그런 게 더 강화되겠죠. 그러면 그쪽 학원이 더 많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정책을 바꿀 때마다 학원은 살아 움직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왜 그러냐면 제가 전두환 정권 때 갑자기 학원 과외 금지하고 학원 못 다니게 하고 본고사를 폐지해버렸어요. 저는 갑자기 그랬습니다. 7월 말에. 그래서 그때 그 조치로 있는데 저는 학원을 다녀보지 못했는데 그때는 다 그랬어요. 그러나 학원을 안 다닌 저만 안 다녔을까요? 그때 부유층 애들은 전부 고액과외 다 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알아요. 친구들, 뭐 수학, 영어 이렇게 막 과외를 받고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못 다니게 하니까 불법이니까. 학원은 당연히 재수생 외에는 못 다녔으니까, 재학생은 못 다녔으니까 그랬고 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어차피 불법이라고 아니면 법으로 규제를 해도
사교육을 받을 사람은 암암리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북한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평양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근데 거기서 특목고를 갔었어요. 금성학원 이런데. 진짜 대단해요, 경쟁이.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서 1등부터 꼴찌까지 복대에다 싹 붙여놔요. 거기 선생님, 리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만 애들이 도대체 스트레스 받아서 살 수가 있겠느냐 했더니 그게 바로 공부의 자극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2005년에 갔었습니다. 과학고등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드리는 건 거기서도 사교육이 있더라고요. 단간부 이래서 몰래 과외를 시킨다는 겁니까? 돈 많이 든답니다. 이렇게 김일성 대학에 있는 학생들한테 돈 주고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를 제가 선생님한테 직접 들어서 맞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사교육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줄여줘야 돼요. 줄여줘야 되고, 예전에는 부의 격차가 지금보다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농촌 출신인데 다 똑같아요, 그냥 뭐.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이 빈부 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강남에 같은 경우라든가, 우리나라는 흑기 강남 상구를 얘기를 하지만 그쪽 지역 학생들의 어떤 사교육 비용하고 시골 지역의 우리 다른 지역하고의 보세요. 도농 지역 같은 데는 아예 학원도 뭐 몇 개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은 사교육 거의 잘 못 받죠. 그래서 기숙형 학교에서 하고 그러면서 잘 하고 있어요.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능이라든가 이런 점수로 위주의 그런 평가를 하게 되면은 대치동의 그 학원 선생님들 맨날 그것만 해가지고 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냥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기능적인 걸 너무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는. 그렇죠? 기술적으로 문제를 안 틀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면 대입 제도의 문제 때문에 이제 사교육에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닌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코로나 때 있죠. 코로나19 때 모든 학원이 셧다운을 했습니다. 모든 그렇죠. 집합금지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코로나에 걸려도 그 학원이라든가 회사 이런 건 다 셧다운하게 돼 있었죠. 문을 닫게 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정부에서 학원도 어렵다 해가지고 소규모 학원, 이런 학원은 정부 지원금을 다 지원해줬습니다. 대형 학원 말고요. 우리가 말하는 큰 학원,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학원들 말고 나머지 소상공인 분류로 해가지고 동네에 있는 내신 학원, 무슨 학원 이런 데는 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내줬어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게 물론 그 사람들도 생업이 있으니까 해줘야 되지만 정부가 사교육까지 지원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난 그거는 참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더 연구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입시의 문제, 그 다음에 공교육의 어떤 정보 공개의 범위의 확대, 그 다음에 스타 교수의 어떤 양성,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교육의 불안감 마케팅에 당하지 않는 방법 있을까요? 학원을 알아보다 보면 논술도 해야 할 것 같고 내신도 해야 할 것 같고 너무 복잡합니다. 사교육에 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고 어디가 아프면 내과 가고 어디 아프면 또 정형외과 가고 부위가 다 다르지 않나요? 그렇듯이 사교육의 가장 강점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궁금해하고 약한 점을 그걸 콕콕 집어서 처방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수학이 약해, 그 다음에 나는 내신이 약해, 나는 학종에서 뭐가 약해 하면은 그런 학원들이 다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학원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거 못하면은 만점 받아도 의대 못 가,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내신이 안 좋으면 또 만점 받아도 서울대 의대 못 가, 이런 식으로 불안하게 하니까 1등 하는 애들도 학원 가서 이렇게 막 합니다. 이런 불안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사교육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특목고를 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시험 볼 때 보면 아주 문제를 어렵게 냅니다. 근데 어머님, 애를 테스트 해보니까 같은 학년 아이들은 이게 평균 70점을 받는데 얘는 30점밖에 안 되네요. 이거 큰일 못 갑니다. 문제를 되게 어려놓고 애를 좌절시켜 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30점 받아가지고 이게 그리고 부모님이 당연히 거기 보내고, 근데 실질적으로 평균 70점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안 마케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교과 과정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그 어떤 그 커리큘럼의 높낮이를 좀 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학교에다 줘야 돼요. 지금은 공통교육과정이라 그래서 학교에서는 똑같이 가르쳐야 되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율권을 줘서 학교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클래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준에 따라서 저는 그걸 333 법칙이라고 합니다. 333 법칙이 뭐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30%는 수업을 들어요. 그 다음에 30%는 자요. 그 다음에 또 30%는 딴 공부예요.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적어져서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만 중고등학교 가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여러 가지로 정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정보 데이터베이스 많지 않습니까? 국가정보 포탈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건 제한적입니다. 사실 진짜 학부모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공개를 해주시고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고 선생님을 믿게 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보다 학원 강사를 더 신뢰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고 실제가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장난 너무 심하게 하고 한다고 한 대 이렇게 꼴밤이라도 때리면 학부모들이 난리를 칩니다. 근데 학원에서 애들가 졸고 있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꼴밤 한 대 때리면 잘했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그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현상, 이런 거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학부모님들도 학교 선생님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더 실력 좋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믿고 따르게 하는 이런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의 교사들은 네이션 빌더, 국가 건설자라고 하면서 칭송해 준 적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교사분들이 그만큼 미국에서도 볼 때 우리나라는 최우수한 분들이 가기 때문에 좋은 인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행복한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근데 다만 학교의 교습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이런 자율권이 많이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입시에 찐눌리다 보니까 거기에 서서 자유로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이들을 마음대로 가르치고 마음대로 압박을 할 수 있는 학원이 오히려 학부모들은 더 자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학원을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 젊어서 부모님들이 40대 50대 부모님들이 애써서 번 돈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번 돈을 가지고 전부 학원에다 갖다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뜯어 고쳐야 되는 게 앞으로 우리 정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난맥상은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세계적으로도 관심 있는 아주 경쟁력 있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의 633 제도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을 갑니다. 그래서 모든 학부모님들이 12년 동안 아주 그 대학을까지 졸업할 때까지 헌신하십니다. 근데 그 기회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도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야, 젊었을 때 그 힘들여서 애쓰고 공부 가르쳐 놓느라고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맸는데 나이 들고 이 다음에 아프면은 또 그 평생 애썼던 공을 다 병원에다 갖다 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농담도 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자녀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그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제 또 바뀔 겁니다. 새 교육부 장관도 이제 오면 또 새로운 정책을 내놓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 권력이 아니라 뭐랄까요? 학부모 주권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세요. 이게 왜 또 입시를 이렇게 바꾸느냐? 왜 이렇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느냐? 학원에 한번 장관이 가봐라. 그러면 그런 느낌을 그런 목소리를 적극 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억지로 끌려다니고 거기에 따라서 주머니를 열어왔던 게 우리 학부모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주머니를 열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의 주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부모님들도 내 자식만 귀한 게 아니라 남의 자식도 다 내 자식 같다는 이런 생각으로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어떤 의식 전환도 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너무 경쟁에 이렇게 매몰되다 보면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챗GPT 시대에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이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아이들이 창의성 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아이가 어떤 큰 빅샷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기계적인 교육은 이제는 그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느낌을 담은 걸 제가 책을 한번 엮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자 생활을 31년 하고 이제 대학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 기자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역대 장관들의 어떤 정책과 그다음에 현재의 고등학교의 고교 학점제라든가 그다음에 수능을 출제하는 고등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통시적으로 한번 다룬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해요. 여러분 비판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정부 관료 엄청 비판했습니다. 장관님들도 비판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이재명 정부에서 원칙을 지키고 잘 하시라고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제가 기자 생활을 했던 그런 기록을 다 들추어내서 다시 살려내서 쓴 거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